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정보고대학원 이건희 박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파일 시스템은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 오늘 수업 내용은 파일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정의, 그리고 역사,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일단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그 디지털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규약,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여러분들은 이제 윈도우라는 환경을 많이 이제 주로 쓰시게 되겠지만, 그게 이제 파일 시스템이 밑에 기초에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이 어떤 문서를 저장하거나 했을 때 그런 것들이 고용량의 그 하드 드라이브나 SD 카드에다가 대대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 우리가 불러올 때도 마찬가지죠.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불러올 때 우리가 저장해 놓은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파일 시스템이 관리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 시스템은 누가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애당초 원래 그런 것이 있었다가 아니라 실제로 파일을 관리하는 방법을 설계한 사람이 따라서 많은 파일 시스템이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상용 그 PC 같이 많이 판매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파일 시스템을 동일하게 호환성을 되게 중시할 거예요. 만약에 USB 드라이브를 샀는데 우리 컴퓨터에 꽂았는데 파일 시스템이 서로 달라서 USB 드라이브가 읽히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USB 드라이브를 판매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호환성 측면을 좀 강조되는 그런 파일 시스템이고, 만약에 어디서는 이제 보안을 중요시한다.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만 쓸 수 있는 USB를 만들고 거기에서만 우리 회사에서 만든 운영체제 내에서 파일을 읽고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별도의 파일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런 거는 호환성보다는 보안성을 강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은 도대체 우리가 저장했던 그런 파일들이 어디에 저장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데이터가 어떠한 식별자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또는 어떠한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든 거냐, 그리고 과연 데이터의 크기는 언제고, 언제 생성됐고, 언제 수정이 됐고, 언제 삭제가 됐고, 그리고 이제 과연 그 넓은 그 디스크 공간에다가 어디에다가 그 파일을 실제로 저장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일일이 우리 그 사용자가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 이런 것들을 관리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사례죠. 도서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처음 이 방대한, 엄청, 이건 지금 세 개밖에 안 돼 있지만, 방대한 그 도서관에서 우리가 책을 찾을 수 있는 거는, 여기 앞에 있는 사서라든지 아니면은 인덱싱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걸 찾으려면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일련 번호들이 있을 거예요. 뭐 첫 번째 칸에는 뭐 502로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몇 년도 이런 식별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쫓아가면은 그런 책이 거기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파일 시스템이 도서관의 일종의 사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기능도 앞서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일단은 효율적인 파일 저장을 위해서 저장 공간 내 공간을 관리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이제 저겁니다. 하드 공간이라는 게 한 번 저장을 해 놓고, 그다음에 다시 저장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장하고, 수정하고, 또 삭제하기도 하고, 삭제했으면 그 빈 공간에 다시 또 다른 데이터를 입혀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파일 시스템이 디스크에 어느 공간이 비어 있고, 어느 공간이 차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크기가 남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런 이제 저장 장치 내의 공간을 관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당연히 파일을 만들고, 그다음에 수정해서 다시 집어넣고, 그다음에 파일을 삭제하는 이런 기능들도 가집니다. 그리고 파일에 대한 백업, 그다음에 복구 기능도 가지는데, 만약에 필요한 경우, 이건 모든 파일 시스템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파일을 쓸 때 백업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면 어떤 파일을 쓸 때 임의의 다른 공간에다가 똑같은 파일을 백업해 줄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A라고 하는 걸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백업 공간에서 다시 불러 들어오면 그건 복구라는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사용자한테 파일을 공유할 때 서로 다른 권한을 부여한다. 이것도 파일 시스템이
모든 파일 시스템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현한 파일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초기에는 그 윈도우만의 98 버전까지는 우리가 로그인을 하는 사용자들 여러 명 등록을 해놔도 모든 사용자가 그 PC에 깔려 있는 모든 파일에 접근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요즘에 있는 파일 시스템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보안을 강화해서 만약에 사용자 A가 들어가서 A라는 그 문서를 저장을 했으면 A라는 사람이 로그인을 해야만 그걸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 사람이 나는 이걸 나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도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공유를 걸어놓으면 엄마나 아빠가 똑같은 PC에서 로그인을 하면서 각자의 이름으로 로그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파일 시스템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럼 파일 시스템에서의 복구 기술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하면은 누군가가 범인이 사용했던 파일이 있는데 그걸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해서 운영체제 내에서는 보이질 않습니다. 윈도우에 들어갔더니 삭제되어 있네? 안 보여요. 검색이 안 돼요. 하지만 그거를 이 파일 시스템이 파일을 관리하는 원리를 아시게 되면은 실제 파일이 삭제되고 휴지통도 비워냈어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파일을 복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파일을 시스템에서는요. 데이터를 저장할 때 메타 데이터와 그다음에 실제 데이터, 컨텐츠 데이터를 따로 그 저장을 해요.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제 우리가 삭제를 한다. 운영체제에서 삭제 명령을 내린다는 거는 메타데이터에 있는 정보만을 건드리는 거고 실제 디스크 안에는 원래 콘텐츠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 부분이 실제 물리적인 공간이 다른 파일로 덮어 써 있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 일부에 수정을 가하면 실제 없어진 줄 알았던 파일이 실제로 살아나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FTK 이미저라든지 오톱시라고 하는 이 무료 소프트웨어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실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 카빙은 뭐냐면 카빙이라고 하는 건 조각을 만들다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얼음 조각, 호텔 가면은 그리고 뭐 케이크나 뭐 과일을 깎아가지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파일 카빙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음, 데이터가 이제 온전하게 존재를 해서 메타데이터만 복구를 하면 살아나는 방법도 있지만 디스크가 오래되거나 여러 번이 반복돼서 삭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조각들만 남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그림이라는 게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근데 그 그림은 어, 그림 자체가 그대로 남아있진 않지만 여러 번 복사하고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흔적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럴 때 이 사진 파일이라고 하는 거에는 그 지난번 시간에도 강의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그니처라는 게 있어요. 그 시그니처로 시작되면 이 친구는 사진 파일일 거야 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은 시그니처를 막 찾아 나가요. 그래서 비록 온전한 그 파일의 형태를 다 갖고 있지 않아도 그 일부만 복구해 내더라도 실제로 사진의 전체적인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문서의 일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좀 더 이제 복잡한 검색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카빈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메타데이터에 대한 복구가 아니라 실제 파일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시그니처를 찾고 나서 시그니처가 맞물려 있는 그런 데이터 영역을 긁어온 다음에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이런 이제 복구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그거에 대해 이제 뭐 포토렉이라든지 이런 이제 어, 그 소프트웨어들 같은 경우에는 사진 파일들을 이렇게 복구할 수 있는 시그니처 기반으로 이런 소프트웨어예요. 파일 시스템은 이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일부의 경우입니다. 파일 시스템은 그야말로 이거를 설계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국가에서 자기네들이 보안을 강조하고 싶으면 당연히 운영체제도 자기들이 만들고 실제로 그 운영체제가 쓰기 위한 파일 시스템도 다 자기가 만들어 사용을 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여드린 이런 예시들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어,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상용화되어 있는 그런 운영체제들에 대해서 쓰이는 파일 시스템입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FAT나 NTFS를 많이 쓰고 리눅스는 EXT, 뭐 맥OS 같은 경우에는 APFS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CD-ROM이라든지 DV-ROM 같은 경우에는 매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독립적인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우리 썼던 플로피 디스크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옛날 방식의 FAT 이런 방식의 어,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파일 시스템 개발 흐름을 보면 이걸 뭐 여러분들이 뭐 외우시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죠. 그냥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유닉스 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UFS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는 EXT 4 버전이라든지 ZFS라고 하는 이제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더라. 그리고 맥 OS 같은 경우에는 MFS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에는 APFS를 사용하고 있구나. 그리고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이제 도스 시절에 패트 시스템, 파일 시스템을 썼다가 그 다음에 이게 너무 그 저장 용량을 관리하는 것들이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확장된 익스텐디드 팻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윈도우가 많이 이제 고용량화되고 그 다음에 그 좀 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한 NTFS를 만들어서 현재까지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대략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닉스 같은 경우에는 C 언어를 창시했던 사람이 유닉스에 기반한 운영 체제에 사용하기 위해서 파일 시스템 만들었고 EXT 같은 경우도 좀 더 그 이후에 발전된 형태의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FAT 같은 경우에는 도스 운영 체제, 도스 운영 체제에서 사용된 거고 NTFS는 뉴 테크놀로지 파일 시스템이라고 해서 윈도우 서버급에서 처음 탑재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는 기본적으로 윈도우를 우리가 구매를 하고 하게 되면 기본 사양이 이제 NTFS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 같은 경우에는 HFS부터 시작되지만 하이 시에라 그 버전부터는 APFS라는 어떤 파일 시스템을 별개로 가지고 있고 이런 친구들은 어쨌든 간에 설계하기 나름이겠지만 파티션 크기도 이제 동쪽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파일 단위도 또 암호화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그 기능들을 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파일 시스템은 두 개 영역, 그러니까 메타 영역과 데이터 영역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 파일 시스템의 구조라고 보기보다는 파일을 그 파일을 우리가 저장을 할 때의 구조 이렇게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A라고 하는 것들 문자를 이렇게 키보드 타이핑을 해서 A를 저장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디스크 저장 장치에 A만 써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중에 A라는 것만 쓸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불러드릴 때 A가 도대체 이 물리적인 하드디스크 중에서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는 A를 썼는데 도대체 언제 쓴 거야? 그리고 A를 혹시 B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파일 이름을 동일하게 하면서. 그러면 B로 바꾼 때가 언제야? 그리고 삭제를 한 때가 언제야? 이런 것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 사서 같은 경우죠. 만약에 누군가가 책을 꽂아놨으면 그 책이 입고됐다라는 걸 표시를 해야죠. 그래야 다른 사람이 와서 도서관에서 그 책을 찾을 때, 아, 그 책이 있구나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다시 반납을 했잖아요. 반납을 대출을 할 때는 마찬가지죠. 대출을 하면 삭제가 된 거잖아요. 삭제가 됐으면 당연히 사서가 시스템에다가 이거는 누군가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책을 빌려갔네라고 삭제 표시를 해야 되죠. 그리고 다시 가지고 오면 다시 또 입력을 해야 되고 이런 방식 역할을 하는 친구가 메타 영역이라는 거예요. 메타 영역. 그래서 실제 이 데이터가 저장되는 걸 보시면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하드 디스크라고 보실게요. 물리적으로. 그리고 메타 영역에 보면은 각 파일들에 대한 리스트가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책 A, B, C, D, E 이런 거에 대한 파일들, 각각 자기가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이런 책들에 관련된 리스트가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글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그 파일에 관련된 리스트가 여기에 딱 메타 영역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 데이터는 이 하드디스크 데이터 영역의 어딘가부터 시작을 해서 쭈루루루룩 저장이 될 겁니다. 물론 여기만 저장되는 건 아니에요.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면 나눠서도 저장이 돼요. 이렇게. 하나의 파일이지만. 그러면 이 친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이 파일 이름으로 저장해 놓았던 첫 번째 친구는 하드디스크의 이쪽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 영역과 데이터 영역이 나뉘어져 있다라는 걸 여러분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느 그 물리적인 하드디스크 부분에 대해서
어디를 찾아가라는 명령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주소 지정 방식, 어드레싱 방식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것도 지난번 우리 그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CHS라는 방식, 그러니까 실린더, 헤드, 섹터라고 하는 방식과 LBA, 로지컬 블락 어드레스라고 해서 논리적으로 블락을 지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하드디스크 있죠. 하드디스크의 하나의 플래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헤드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위에 달려 있고요. 이 밑에에도 헤드가 달려 있어요. 그럼 여기 번호 0번 헤드고요. 여기 1번 헤드예요. 그 이 플래터 안에 보면은 실린더라고 하는 거는 이 트랙 있잖아요. 이 트랙. 이렇게 트랙. 트랙 하나를 기준으로 이제 밑으로 쪼갠 걸 실린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 0번째 실린더, 이게 이제 첫 번째, 0번째 실린더에서 0번째 헤드, 제일 첫 번째 플래트 윗면이죠. 거길 찾아간 다음에, 1번 섹터가 여기야. 첫 번째 시작하는 섹터야, 여기. 그럼 두 번째 섹터는 여기 되겠죠, 이렇게. 그럼 첫 번째 섹터 찾아가. 그럼 여기는 0.0.1, 0.0.1이라고 하는 것을 주소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이 위치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찾아가는 방식을 우리는 CHS 방식이라 하고요. 로지컬 블락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드 디스크뿐만 아니라 어떤 매체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섹터가 순서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있고 세 번째 있고 막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을 봤을 때 제일 첫 번째 거를 0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남발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매칭되게 논리적인 주소를 지정을 하고 실제 파일 시스템에서는 LBA 어디다라고 지정을 하면은 실제 그 하드디스크나 아니면 다른 이제 저장 매체는 그 위치를 찾아가서 비트를 읽어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 중에 섹터와 클러스터예요. 요거는 어, 구분을 반드시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섹터는요,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친구가 물리적으로 읽어오는 최소 단위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요 하나 노란색 첫 번째 요걸 하나 섹타라고 할게요. 이렇게가 섹타입니다. 섹타인데 이 섹타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비트들이 있을 거예요. 한 비트, 한 비트, 한 비트, 한 비트. 근데 이거를 일일이 하드디스크가 읽고 불러오고, 읽고 불러오고, 읽고 불러오고. 만약에 이게 512바이츠라고 하면은 그걸 읽어오기 위해서 하드 드라이브는 엄청나게 많은 반복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최소한 섹터 단위로 읽어와라. 그래서 만약에 1바이트를 우리가 기록을 하더라도 1바이트를 만약에 읽어오라고 지시를 해요. 그러면 그냥 이 통짜배기 한 섹터 다 읽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512바이트, 한 섹터가 최소 단위가 512바이트인데 나는 쓰고자 하는 데이터가 1바이트예요. 그러면 1바이트를 쓰고 나머지 이렇게 0으로 만들어버려요. 이 섹터 단위로.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섹터 단위에서는요, sek터 단위로 불러 들여오고, 섹터 단위로 기록을 하는데, 만약에 512바이츠가 하나의 섹터인데, 내가 1바이츠를 거의 쓰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부분 1바이트를 그대로 쓰고, 나머지 0으로 만들어버려요. 요게 이제 섹터의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클러스터는 뭐냐면, 클러스터는,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이거는 운영체제 입장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클러스터는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되게 유동적으로 처음에 디스크 포맷을 할 때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어떤 건물이 있는데 똑같은 방들이 한 100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방 하나를 섹터라고 볼게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팔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을 유치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고시원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조금 더 이렇게 호텔을 운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호텔을 운영하다 보니까 섹터 하나만 팔아서는 그것만 임대해서는 사람들이 손님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호텔을 영업을 할 때 나는 한 방 3개짜리 그거를 하나를 묶어서 손님 하나한테 팔아야지라고 미리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이 섹터가 3개가 있지만 그 3개를 하나 묶어서 룸 넘버 1이라고 클러스터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운영 체제가
룸 넘버 1, 룸 넘버 2, 룸 넘버 3라고 해서 애초에 포맷을 진행을 할 때, 아, 내 하드디스크 전체는 섹터는 몇 개가 있지만 하나의 룸으로 3개씩 룸을 묶다 보니까 아, 총 100개의 룸이 나오겠구나 라고 아예 해서 남바링을 붙여버려요. 그걸 우리는 클러스터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한 명 오잖아요. 그럼 한 명이 온다 해서 섹터 하나에다가 우리가 입주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섹터는 기본적으로 3개가 묶인 걸 하나의 클러스터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3개의 클러스터를 한 번에 임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슬랙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보면 남게 됩니다. 슬랙이 뭐냐면, 실제 데이터를 내가 쓰고 싶은 데이터의 크기와 그리고 최소한 그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할당되는 그 최소의 크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섹터를 우리가 이제 하드디스크가 물리적으로 섹터에 접근을 할 때 이 친구는 최소 512바이츠를 읽어온다 했잖아요. 그리고 쓸 때도 512바이츠를 그대로 써요. 근데 만약에 내가 1바이츠만을 기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슬랙, 그러니까 섹터 공간에서는 어쨌든 1바이츠라는 거를 쓰기 위해서 512바이츠 전부를 써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512에서 마이너스 1, 2를 제외한 511바이츠는요, 슬랙 공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는 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방을 세 칸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룸 넘버 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손님이 한 명이 왔어요. 한 명을 하려면 섹터 하나만 해도 이렇게 들어가서 잘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방을 세 개를 동시에 임대를 하잖아요. 클러스터 묶여 있으니까. 그러면 방 두 개가 슬랙이 남게 되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이거를 우리는 슬랙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슬랙의 공간에는 이게 왜 의미가 중요하냐면 슬랙 공간 자체는 그 운영체제에서는 파일 시스템에서는 쓰레기로 취급하죠. 파일 시스템 안에서는 쓰레기로 취급하기 때문에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그 슬랙 공간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슬랙 공간에 어쨌든 의도적으로 남아 또는 의도적이진 않지만 기존의 있었던 파일들이 데이터들이 거기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쓰레기처럼 휴지통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 슬랙 공간을 뒤져보면은 다른 숨겨진 파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미처 삭제하지 못했던 이런 쓰레기들을 수집할 수 있다. 이게 증거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슬랙 공간의 종류의 네 가지가 있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파티션 개념을 말씀을 드렸어요. 파티션 처음에 이게 그 하드디스크의 전체 하드디스크라고 이렇게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요거를 뭐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3개씩 우리가 나누셈을 해요. 그러면 3개씩 나누면은 파티션을 3씩, 3씩, 3씩 나눴으면은 9가 나눠질 거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한 군데 1이 남죠. 이 남는 걸 우리 볼륨 슬랙이라고 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하드디스크의 물리적 공간 이만큼인데 그걸 파티션으로 나눠요. 나누다 보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맨 마지막 부분까지 다 끌어당겨서 자르지 못하다 보니까 그 빈 공간이 남는 거죠. 이것도 일반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건물에서 파티션이 예를 들어서 2m짜리 파티션을 막 구매를 했어요. 근데 파티션으로 막 나오다 보니까 어느 한쪽 공간은 1m밖에 안 되는 거야, 실제 공간이. 근데 내가 사온 파티션 2m짜리 파티션이죠? 그럼 파티션 설치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m라는 한 공간은 건물에 남게 되겠죠? 그걸 우리는 볼륨 슬랙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일 시스템 슬랙은 뭐냐면 실제 이 하드디스크에다가 파티션을 나누고 거기에 볼륨까지 이제 구보행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운영 체제는 이 볼륨 안에서 이제 데이터를 인식을 하고 저장을 합니다.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볼륨을 하나 나왔을 때 우리가 운영 체제 입장에서는 클러스터를 다 구획을 한다 그랬죠. 클러스터가 예를 들어서 뭐 4096 바이트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막 자릅니다. 근데 만약에 호텔도 마찬가지예요. 방 3개씩만 묶었어요. 묶었는데 하필이면 맨 마지막 옥상층에 보니까 방이 2개밖에 안 남아. 그러면 클러스터 나는 분명히 약속했을 때 방 3개짜리를 하기로 했는데 마지막에 방 2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거기서 클러스터를 지정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방 2개는 우리가 또 다른 슬랙으로 남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파일 시스템 슬랙이라고 해요. 그리고 클러스터 안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클러스터는 운영체제가 파일을 기록하기 위한 최소한이라고 했어요. 운영체제 입장에서 디스크가 아니고. 근데 운영체제 입장에서 클러스터를
하나를 이게 클러스터보다 큰 거를 하든 작은 걸 하든 마찬가지 결과가 생깁니다. 일단 한 클러스터가 이만큼인데 거기서 파일 컨텐츠를 요만큼만 우리가 쓸 양을 기록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확대해서 보면은 실제 써야 될 파일 컨텐츠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근데 이게 512바이트가 안 돼요.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하드디스크는요, 실제 쓸 때 하나의 섹터를 그대로 읽고 섹터를 안에 기록할 때는 512바이트를 그대로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럼 파일 컨텐츠가 512바이트가 안 될 때는 이 하드디스크는 일단 512바이트 전체를 0으로 만든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이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섹터 안에서 남는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그걸 우리는 램 슬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섹터 안에서 남는 공간. 그럼 클러스터는 뭐냐면 클러스터 하나가 예를 들어서 4096이라고 하면은 거기부터 아까 되게 작은 부분을 우리가 썼잖아요. 그런데 남는 클러스터, 그러니까 운영체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리 작은 파일을 기록을 한다 할지라도 정해져 있는 클러스터 전체를 써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실제 데이터를 제외한 그리고 하나의 슬랙 첫 번째 섹터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들 있죠. 이런 친구들이 이제 파일 슬랙이라는 것으로 빈 공간도 남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자세한 설명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했던 건데 이미 앞에 설명드렸던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처음에 하드디스크에 대해서 파티션을 구획을 할 때 볼륨으로 구획하지 못하는 나머지 공간을 볼륨 슬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운영체제는 이제부터는 이 볼륨 안에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볼륨을 모든 클러스터 단위로 나눠야 되는데 클러스터 단위대로 완벽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나머지 공간을 우리는 파일 시스템 슬랙이라 하고요. 그리고 파일을 저장할 때 클러스터 단위로 우리가 저장을 하게 되는데 클러스터 크기만큼 딱 떨어지지 않을 때 나머지 부분이 우리는 파일 슬랙이라 하고요.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기본적으로 쓰고 읽을 때 최소한 섹터 단위로 기록을 하는데 섹터보다 작은 크기의 파일을 기록할 때도 역시 한 섹터를 전체를 기록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파일 컨텐츠보다 남는 섹터의 나머지 부분을 우리는 램 슬랙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모두 다 같은 얘기고요. 그럼 램 슬랙의 예를 다시 한번 들어드리면 섹터 단위로 저장을 하잖아요. 하드디스크가.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만약에 데이터 크기가 512의 배수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512가 섹터의 크기라는 거죠. 섹터의 크기만큼 딱딱딱 떨어지면 모든 섹터가 쫙 채워질 겁니다. 근데 만약에 512보다 작다고 칩시다. 100이에요. 실제 내가 100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기록하고 싶으면 나머지 412라고 하는 바이트 부분은 어떻게 되냐? 0으로 채워집니다. 0으로.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하나의 섹터예요. 여기까지 섹터인데 그 섹터의 실제 데이터는 요만큼이면 그 섹터 내의 나머지 부분은 0으로 채워진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파일 슬랙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 뭐냐면 이게 하나의 클러스터라고 볼게요. 여기부터 여기가 하나 클러스터입니다. 근데 똑같은 파일 내용을 아주 좁게 저장을 했어요. 그럼 첫 번째 섹터의 나머지 부분 0으로 채워지지만 나머지 클러스터 있죠. 클러스터의 나머지 부분들은 그대로 저장을 되어 있어요. 옛날 게. 이걸 덮어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0으로. 그 부분을 우리는 파일 슬랙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파일 슬랙 영역을 잘 살펴보면 그 전에 남아있던 데이터도 우리가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파일 시스템에 대한 대강이에요, 대강.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것들을 나중에 필요하시다 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중에 강의할 때 필요하다면 다시 반복을 시킬 테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이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